담배보다 무서운 약의 진실. 약은 먹을수록 아파진다. 나을 병은 약 안 먹어도 낫는다. 약의 90%는 무효능의 부작용 덩어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통, 감기, 변비 같은 자질구레한 병도 약으로 다스리려고 한다.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나 두통약을 먹고, 감기가 조금 심한 것 같으면 해열제를 찾거나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역시 주사가 효과가 빨라라며 안도한다. 더욱이 몇 년 전부터는 약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졌다. 그런데 이런 약들이 정말로 병을 낫게 해주는 걸까? 사실은 우리가 습관처럼 찾는 약들이 오히려 병의 치유를 지연시키며 몸을 질병과 고통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왜 의사들은 약을 권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 한 해에만 18만여 건의 의약품 부작용 신고가 접수되었다. 하지만 의약품 소비는 여전히 국민 1인당 연간 45만 원에 육박하는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접수된 신고 중 두통약, 해열제, 진통제 등에 관한 것만도 2만 6천여 건이나 되지만 그 위험성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약을 먹으면 통증은 줄어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치유가 늦어질 뿐이며 약 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학 첨가물로 인한 독성과 부작용만 떠안게 될 수도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두통약을 먹는 것이 습관이 되면 만성 두통에 시달릴 수 있다. 또 변비가 자주 온다고 해서 자꾸 변비약을 먹다 보면 변비약 없이는 배변을 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된다. 또한 독감 바이러스는 열에 약한데 고열이라고 해서 해열제를 먹으면 바이러스가 활발히 증식하게 된다. 혈당약과 당뇨병, 치료제의 경우 사태는 더 심각하다. 약으로 혈당치를 낮추면 오한과 현기증을 동반한 발작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런 발작이 수면 도중에 일어나면 급사하거나 뇌사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러한 약들은 실제로 병을 예방했다는 의학적 데이터는 없고 오히려 숱한 부작용을 낳으며 안정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제약회사와 미디어는 그런 부작용을 소비자의 오남용 탓으로 돌리거나 숨기려 하며 약의 효능과 안전성을 과대 포장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심지어 임상실험 결과를 조작하여 그것이 과학적 근거인 양 대대적인 광고를 내보내기도 한다. 이런 조작은 함께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는 의과대학이나 병원의 제약업계가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병원과 의사가 해당 약품을 권장하고 처방하는 것도 수익을 올리기 위한 비즈니스의 일환이다. 더 많은 이들이 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람마저 환자로 둔갑시키고 부작용 등으로 치료가 지연되어 약을 더 많이 처방하게 될수록 의약산업은 번창한다. 병원, 의사, 약사, 제약회사 등 약에 관련된 전문가들은 정작 자신은 약을 먹지 않으면서 환자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몇 종류고 처방하고 판매한다. 이 같은 꼬임에 넘어가는 일을 막으려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사서 먹기 전에 성분과 부작용을 검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곤도 마코토라는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읽어보시고 자기 전에도 읽어보시고 친구 가족과 이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신다면, 또 평소 건강을 위해 어떤 생활 습관이 좋은지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병이 아니라 치료법이다. 어느 날 한 환자가 찾아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 죽을 뻔했습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어떻게 낫기는 했지만 정말 무섭더군요. 나는 이렇게 조언했다. 그건 예방주사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는 맞지 마세요. 그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런데 다음 해 그 사람이 또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올해도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만담 같은 이야기이지만 병원에 있다 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을 자주 겪게 된다. 불길로 날아드는 나방처럼 스스로 의사에게 달려들어 생명을 잃거나 목숨을 단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병원을 가장 좋아하는 국민이다. 건강검진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검사를 받는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어떻게든 해줄 거야. 병에 대해서는 의사가 전문가니까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을 거야.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의사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죽을 뻔한 경험이 있더라도 다시 의사를 찾는다. 감기약은 병을 낫게 하지는 못한다. 의사는 정말로 당신의 병을 예방하거나 고쳐주는 것일까? 의사인 내가 말하는 것이 거북하긴 하지만 답은 아니다이다. 감기, 두통, 고혈압, 고지혈증, 부정맥 등 질병의 90%는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낫거나 회복이 빨라지지는 않는다. 게다가 그 부작용이나 후유증의 위험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감기 바이러스에 작용해서 감기를 치료하는 감기약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열을 낮추는 해열제나 기침약 등 불쾌한 증상을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는 대증요법은 몸을 잠시 편하게는 해주겠지만 회복은 오히려 더디게 한다.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은 전부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몰아내려고 싸우고 있는 신호이다. 대증요법은 이런 우리 몸의 치유력을 방해할 뿐이다. 기껏해야 효과가 기대된다는 수준이다. 편의점 가득 병원에 가는 사람들. 주변을 둘러보면 기침이나 열이 조금만 나도 일단 병원에 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이렇게 병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일까? 의료보험만 있으면 누구라도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으로 진찰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마음껏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자랑할 만한 일이다. 실제로 몸이 아픈 경우 언제라도 병원에 가서 30% 정도의 본인 부담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정책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공적 의료보험제도는 국가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 미국의 경우는 전 국민 보험제도가 아니므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이 발효되기 전까지 미국인 7명 중 1명은 무보험 상태였다. 또한 민간 보험에 들어 있어도 의료비를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는 사람은 현 시점에서 7,300만 명이나 된다. 그들 중 3천만 명이 추심 회사로부터 지불 독촉까지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마치 편의점에 가득 병원에 갈 수 있는데 바로 여기에 크나큰 함정이 있다. 의사의 친절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 사람들은 재채기가 나오면 곧바로 병원에 달려가고 의사는 진찰 후 감기 기운이 있다는 소견만으로 기침약, 해열제, 소염제, 항생제, 위장약 등 약을 무더기로 처방한다. 환자들은 이런 의사에게
친절한 선생님이라며 고마워한다. 그리고 매년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건강검진을 규칙적으로 받는다. 이상 소견을 들으면 새파랗게 질려서 의사에게 들은 대로 약을 먹고 정밀 검사를 받는다. 환자들은 의료도 비즈니스이며 그것이 의사의 생계 수단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현재 의사들 대부분은 환자를 병원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한마디로 가머니설에 넘어가는 당신은 의사의 봉인 셈이다. 당신의 돈을 의사에게 바치는 것을 넘어 생명까지 단축될 수 있는 일이다. 가능한 한 모든 약의 사용을 중단하라. 나는 모든 환자들에게 한 번에 3종류 이상의 약을 처방하는 의사는 믿지 말고 5종류 이상의 약을 한꺼번에 먹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곤 한다. 약을 몇 종류나 복용하면서도 늘 몸이 좋지 않다는 환자나 고령자 중에서 치매나 현기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약을 전부 중단하라고 조언한다. 약의 복용을 그만둬도 약효는 얼마간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므로 금단 증상이 일어나는 일 없이 몸 상태가 거의 호전된다. 약은 독이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 소량을 단기간 복용하는 정도라면 간이나 신장이 약의 독성을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약의 복용이 습관화되면 틀림없이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리고 단기간이나 소량이라도 약이 독인 이상 복용하는 사람의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언제 부작용으로 나타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병이 진행되고 있거나 신경계나 심장의 생리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 약을 복용하면 그 즉시 쇼크사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별 생각 없이 먹고 있는 시판 중인 감기약조차 중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약을 잘못 쓰면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한다. 약이 우리 몸에 얼마나 심각한 해를 끼치는지를 알게 된 것은 의사가 되고 나서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이지 등골이 오싹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해왔는지 깨닫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사례를 계기로 나는 의료의 좋은 부분만 취하고 위험은 피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쓸데없이 고통스럽기만 한 치료나 비참한 죽음은 하나라도 줄이고 싶다. 라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게 되었다. 건강해지려면 아침형 인간이 되라. 최고의 건강법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다. 무조건 건강해지는 생활 습관을 한 가지 추천하라고 한다면 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를 꼽을 것이다. 그것도 밖이 어두워지면 잠자리에 들고 동트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는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이나 반복해온 기본 리듬으로 우리 몸에 가장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항상 새벽 4시 전에 일어나 5시대에 출근해서 6시부터 의학 논문을 읽거나 집필을 하고 있다. 그 시간대는 세상이 쥐 죽은 듯이 고요하고 정신은 맑디 맑아 연구가 가장 잘 진척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수면 중에 기억을 선별해 쓸데없는 정보는 지우고 필요한 정보는 우선순위에 따라 정렬한다. 따라서 잠에서 막 깨어난 머릿속은 방금 청소를 끝낸 방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그날의 최고 상태인 몸과 뇌를 만원 전철해서 소모하거나 아침에 잠으로 생각 없이 보내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이다. 아침은 차분히 생각하고 영감을 얻거나 명안을 짜내는데 최적의 시간대이다. 사고방식도 적극적이므로 중요한 판단을 아침에 하는 습관을 들이면 인생 자체가
발전적이게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계속하면 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쾌감에 눈을 뜨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된다. 시간에 여유가 생겨 마음도 여유로워진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다이어트 효과도 높아진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의 의학적 효용은 우선 아침 햇살을 받음으로써 자율신경의 작용이 활성화되고 체내 시계도 리셋된다는 점이다. 자율신경은 소화기관, 혈관계, 내분비샘, 생식기 등 생명 활동에 관여하는 여러 기관을 지탱하고 있으므로 몸의 이런 작용은 아주 중요하다. 또 다른 의학적 효용 한 가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체온의 변화와 리듬을 같이 한다는 점이다. 인간의 체온은 새벽녘에 가장 낮아졌다가 낮 동안에는 상승하고 밤이 되면 다시 떨어진다. 따라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체온이 높아지기 시작할 때 일어나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자게 된다. 이런 습관은 우리 몸의 리듬을 타고 자율신경뿐만 아니라 면역, 호르몬 등 몸의 모든 기능을 가장 무리 없고 쾌적하게 작동시킨다. 예를 들어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성장 호르몬 등의 각종 호르몬은 수면 중 특히 스문의 시 전후에 가장 활발히 분비된다. 매일 이 시간대에 숙면을 하면 뼈와 근육이 튼튼해지고 피부가 재생되며 병이나 상처가 순조롭게 회복된다. 또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 두 가지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은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낮 시간에 작용하여 섭취한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에너지로 바꾼다. 한편 밤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어 몸을 휴식 상태로 전환하고 영양분을 체내에 저장하도록 한다. 일찍 잠자리에 들면 밤에 먹지 않게 되므로 여분의 지방을 몸에 축적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예방접종과 약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평소 건강하기 위한 생활 습관까지 책에서 옮겨와 봤습니다. 이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주위 가족, 친구에게 공유한다면 더 이상 병원약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담배보다 무서운 약의 진실, 약은 먹을수록 아파진다. 나을 병은 약 안 먹어도 낫는다. 약의 90%는 무효능의 부작용 덩어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통, 감기, 변비 같은 자질구레한 병도 약으로 다스리려고 한다.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나 두통약을 먹고 감기가 조금 심한 것 같으면 해열제를 찾거나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역시 주사가 효과가 빨라라며 안도한다. 더욱이 몇 년 전부터는 약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졌다. 그런데 이런 약들이 정말로 병을 낫게 해주는 걸까? 사실은 우리가 습관처럼 찾는 약들이 오히려 병의 치유를 지연시키며 몸을 질병과 고통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왜 의사들은 약을 권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 한 해에만 18만여 건의 의약품 부작용 신고가 접수되었다. 하지만 의약품 소비는 여전히 국민 1인당 연간 45만 원에 육박하는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접수된 신고 중 두통약, 해열제, 진통제 등에 관한 것만도 2만 6천여 건이나 되지만 그 위험성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약을 먹으면 통증은 줄어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치유가 늦어질 뿐이며 약 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학 첨가물로 인한 독성과 부작용만 떠안게 될 수도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두통약을 먹는 것이 습관이 되면 만성 두통에 시달릴 수 있다. 또 변비가 자주 온다고 해서 자꾸 변비약을 먹다 보면 변비약 없이는 배변을 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된다. 또한 독감 바이러스는 열에 약한데 고열이라고 해서 해열제를 먹으면 바이러스가 활발히 증식하게 된다. 혈당약과 당뇨병, 치료제의 경우 사태는 더 심각하다. 약으로 혈당치를 낮추면 오한과 현기증을 동반한 발작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런 발작이 수면 도중에 일어나면 급사하거나 뇌사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러한 약들은 실제로 병을 예방했다는 의학적 데이터는 없고 오히려 숱한 부작용을 낳으며 안정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제약회사와 미디어는 그런 부작용을 소비자의 오남용 탓으로 돌리거나 숨기려 하며 약의 효능과 안전성을 과대 포장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심지어 임상실험 결과를 조작하여 그것이 과학적 근거인 양 대대적인 광고를 내보내기도 한다. 이런 조작은 함께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는 의과대학이나 병원의 제약업계가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병원과 의사가 해당 약품을 권장하고 처방하는 것도 수익을 올리기 위한 비즈니스의 일환이다. 더 많은 이들이 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람마저 환자로 둔갑시키고 부작용 등으로 치료가 지연되어 약을 더 많이 처방하게 될수록 의약산업은 번창한다. 병원, 의사, 약사, 제약회사 등 약에 관련된 전문가들은 정작 자신은 약을 먹지 않으면서 환자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몇 종류고 처방하고 판매한다. 이 같은 꼬임에 넘어가는 일을 막으려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사서 먹기 전에 성분과 부작용을 검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곤도 마코토라는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읽어보시고 자기 전에도 읽어보시고 친구 가족과 이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신다면 또 평소 건강을 위해 어떤 생활 습관이 좋은지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병이 아니라 치료법이다. 어느 날 한 환자가 찾아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 죽을 뻔했습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어떻게 낫기는 했지만 정말 무섭더군요. 나는 이렇게 조언했다. 그건 예방주사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는 맞지 마세요. 그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런데 다음 해 그 사람이 또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올해도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만담 같은 이야기이지만 병원에 있다 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을 자주 겪게 된다. 불길로 날아드는 나방처럼 스스로 의사에게 달려들어 생명을 잃거나 목숨을 단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병원을 가장 좋아하는 국민이다. 건강검진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검사를 받는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어떻게든 해줄 거야. 병에 대해서는 의사가 전문가니까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을 거야.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의사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죽을 뻔한 경험이 있더라도 다시 의사를 찾는다. 감기약은 병을 낫게 하지는 못한다. 의사는 정말로 당신의 병을 예방하거나 고쳐주는 것일까? 의사인 내가 말하는 것이 거북하긴 하지만
답은 아니다이다. 감기, 두통, 고혈압, 고지혈증, 부정맥 등 질병의 90%는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낫거나 회복이 빨라지지는 않는다. 게다가 그 부작용이나 후유증의 위험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감기 바이러스에 작용해서 감기를 치료하는 감기약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열을 낮추는 해열제나 기침약 등 불쾌한 증상을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는 대증요법은 몸을 잠시 편하게는 해주겠지만 회복은 오히려 더디게 한다.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은 전부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몰아내려고 싸우고 있는 신호이다. 대증요법은 이런 우리 몸의 치유력을 방해할 뿐이다. 기껏해야 효과가 기대된다는 수준이다. 편의점 가득 병원에 가는 사람들. 주변을 둘러보면 기침이나 열이 조금만 나도 일단 병원에 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이렇게 병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일까? 의료보험만 있으면 누구라도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으로 진찰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마음껏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자랑할 만한 일이다. 실제로 몸이 아픈 경우 언제라도 병원에 가서 30% 정도의 본인 부담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정책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공적 의료보험제도는 국가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 미국의 경우는 전 국민 보험제도가 아니므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이 발효되기 전까지 미국인 7명 중 1명은 무보험 상태였다. 또한 민간 보험에 들어 있어도 의료비를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는 사람은 현 시점에서 7,300만 명이나 된다. 그들 중 3천만 명이 추심 회사로부터 지불 독촉까지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마치 편의점에 가득 병원에 갈 수 있는데 바로 여기에 크나큰 함정이 있다. 의사의 친절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 사람들은 재채기가 나오면 곧바로 병원에 달려가고 의사는 진찰 후 감기 기운이 있다는 소견만으로 기침약, 해열제, 소염제, 항생제, 위장약 등 약을 무더기로 처방한다. 환자들은 이런 의사에게 친절한 선생님이라며 고마워한다. 그리고 매년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건강검진을 규칙적으로 받는다. 이상 소견을 들으면 새파랗게 질려서 의사에게 들은 대로 약을 먹고 정밀 검사를 받는다. 환자들은 의료도 비즈니스이며 그것이 의사의 생계수단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현재 의사들 대부분은 환자를 병원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한마디로 가머니설에 넘어가는 당신은 의사의 봉인셈이다. 당신의 돈을 의사에게 바치는 것을 넘어 생명까지 단축될 수 있는 일이다. 가능한 한 모든 약의 사용을 중단하라. 나는 모든 환자들에게 한 번에 3종류 이상의 약을 처방하는 의사는 믿지 말고 5종류 이상의 약을 한꺼번에 먹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곤 한다. 약을 몇 종류나 복용하면서도 늘 몸이 좋지 않다는 환자나 고령자 중에서 치매나 현기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약을 전부 중단하라고 조언한다. 약의 복용을 그만둬도 약효는 얼마간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므로 금단 증상이 일어나는 일 없이 몸 상태가 거의 호전된다. 약은 독이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 소량을 단기간 복용하는 정도라면 간이나 신장이 약의 독성을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약의 복용이 습관화되면 틀림없이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리고 단기간이나 소량이라도 약이 독인 이상 복용하는 사람의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언제 부작용으로 나타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병이 진행되고 있거나 신경계나 심장의 생리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 약을 복용하면 그 즉시 쇼크사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별 생각 없이 먹고 있는 시판 중인 감기약조차 중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약을 잘못 쓰면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한다. 약이 우리 몸에 얼마나 심각한 해를 끼치는지를 알게 된 것은 의사가 되고 나서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이지 등골이 오싹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해왔는지 깨닫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사례를 계기로 나는 의료의 좋은 부분만 취하고 위험은 피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쓸데없이 고통스럽기만 한 치료나 비참한 죽음은 하나라도 줄이고 싶다. 라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게 되었다. 건강해지려면 아침형 인간이 되라. 최고의 건강법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다. 무조건 건강해지는 생활 습관을 한 가지 추천하라고 한다면 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를 꼽을 것이다. 그것도 밖이 어두워지면 잠자리에 들고 동트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는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이나 반복해온 기본 리듬으로 우리 몸에 가장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항상 새벽 4시 전에 일어나 5시대에 출근해서 6시부터 의학 논문을 읽거나 집필을 하고 있다. 그 시간대는 세상이 쥐 죽은 듯이 고요하고 정신은 맑디 맑아 연구가 가장 잘 진척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수면 중에 기억을 선별해 쓸데없는 정보는 지우고 필요한 정보는 우선순위에 따라 정렬한다. 따라서 잠에서 막 깨어난 머릿속은 방금 청소를 끝낸 방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그날의 최고 상태인 몸과 뇌를 만원 전철해서 소모하거나 아침에 잠으로 생각 없이 보내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이다. 아침은 차분히 생각하고 영감을 얻거나 명안을 짜내는데 최적의 시간대이다. 사고방식도 적극적이므로 중요한 판단을 아침에 하는 습관을 들이면 인생 자체가 발전적이게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계속하면 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쾌감에 눈을 뜨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된다. 시간의 여유가 생겨 마음도 여유로워진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다이어트 효과도 높아진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의 의학적 효용은 우선 아침 햇살을 받음으로써 자율신경의 작용이 활성화되고 체내 시계도 리셋된다는 점이다. 자율신경은 소화기관, 혈관계, 내분비샘, 생식기 등 생명 활동에 관여하는 여러 기관을 지탱하고 있으므로 몸의 이런 작용은 아주 중요하다. 또 다른 의학적 효용 한 가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체온의 변화와 리듬을 같이 한다는 점이다. 인간의 체온은 새벽녘에 가장 낮아졌다가 낮 동안에는 상승하고 밤이 되면 다시 떨어진다. 따라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체온이 높아지기 시작할 때 일어나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자게 된다. 이런 습관은 우리 몸의 리듬을 타고 자율신경뿐만 아니라 면역, 호르몬 등 몸의 모든 기능을 가장 무리 없고 쾌적하게 작동시킨다. 예를 들어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성장 호르몬 등의 각종 호르몬은 수면 중 특히 스물네 시 전후에 가장 활발히 분비된다. 매일 이 시간대에 숙면을 하면 뼈와 근육이 튼튼해지고 피부가 재생되며
병이나 상처가 순조롭게 회복된다. 또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 두 가지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은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낮 시간에 작용하여 섭취한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에너지로 바꾼다. 한편 밤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어 몸을 휴식 상태로 전환하고 영양분을 체내에 저장하도록 한다. 일찍 잠자리에 들면 밤에 먹지 않게 되므로 여분의 지방을 몸에 축적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예방접종과 약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평소 건강하기 위한 생활 습관까지 책에서 옮겨와 봤습니다. 이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주위 가족, 친구에게 공유한다면 더 이상 병원약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